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던 지난 2018년에 20년이 된 한 권의 책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가짜 뉴스와 조작된 통계로 대중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발하며 미국 사회에 공포의 문화라는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공포의 문화입니다. 베리 글래스너, 윤영삼 옮김, 소중한 저작권은 라이스 메이커 출판사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거 없는 두려움에 휘둘릴 것인지, 한 줄의 헤드라인과 정치 구호에 깃든 그들의 비열한 속마음을 파헤치는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미디어를 끊은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TV가 아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이 책을 받은 즉시 저에게도 이젠 나의 권리를 되찾아야 되겠다. 터무니없는 공포에 시달리지 말고 나의 권리를 찾고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많은 공포들이 대기를 휩쓰는 것일까요? 근거 없는 공포는 왜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까요? 더 이상 팩트 없는 미디어를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한 미디어를 접하고 싶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중 3분의 2가 불법 마약, 심지어 마리화나에도 손댄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성인들은 마약 남용을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라고 꼽았을까요? 왜 성인 10 중 9명이 마약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해피엔딩을 달라. 우리는 그것을 재난소설로 바꿔버릴 것이다. 1990년대 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년간 일자리를 찾아 떠돌던 사람들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20세기 거치며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배로 늘었습니다. 질병 치료와 예방 기술은 어느 때보다 우수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질병에 과도하게 노심초사하고 걸리지도 않은 질병에 쓸데없이 전전긍긍합니다. 진즉 위험성이 낮다고 판명된 질병에도 끊임없이 초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식인 박테리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는 믿지 않고 나쁜 얘기는 믿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끔찍합니다. 1996년에 칼럼니스트 밥 가필드가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에 1년 동안 실린 중증 질병 관련 기사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5,900만 명, 편두통 5,300만 명, 골다공증 2,500만 명, 비만 1,600만 명, 암 3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턱관절 장애나 뇌 손상같이 덜 알려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각각 1,000만 명, 2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를 모두 합해보니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총 5억 4,300만 명이 됐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2억 6,6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필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사회가 현재 파멸 상태에 처해 있거나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대다수 청소년들이 잠재적인 살인범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청소년 범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놀라운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마다 좋아지는 통계가 나와도 못 본 척합니다. 전체 강력 범죄에서 18 이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가 13%에 불과하지만 미국 성인들은 절반이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위크는 13%를 가지고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6년밖에 없습니다.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풍랑 속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사회가 더 나아질수록 비관주의가 우리를 덮칩니다. 미국은 영혼 없는 아이들에게 점령당했고 도시들은 난폭한 폭력의 물결에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 도덕성이 전무한 이 세대는 슈퍼 포식자라고도 불린다. 슈퍼 포식자가 당도하기는커녕 도심의 청소년 범죄율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청소년 흉악 범죄가 점차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1997년 말 미시시피 펄에 사는 16살 소년과 켄터키 웨스트 퍼두커에 사는 14살 소년이 교내에서 총격을 가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총 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타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이들이 진짜 무기를 들고 세상에 분풀이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NBC 투데이쇼에서 아동 심리학자가 교내 총격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라며 부모들을 안심시키려는 말을 하자 진행자 앤 커리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정합니다. 10월 이후 벌써 4번째 사건입니다. 기자들은 학교 안전이나 아동기 트라우마 같은 주제를 다룰 때도 앞서 벌어진 학교 내 살인 사건의 처참한 현장을 반복해 보여주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아이가 총을 갖고 있다 걸린 사건, 총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 등을 계속 환기시켰습니다. 5월이 됐을 때 오리건주 스프링필드에서 15살짜리 학생이 학생 식당에서 총을 난사해 2명을 죽이고 2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살인자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말로 언론들은 공포를 부추깁니다. 다음 날 범죄학자 빈센트 슈랄디는 근래에 벌어진 학교 내 총기 사건들은 하나의 추세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살인율이 최근 몇 년간 30% 감소했으며 학교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3배 더 높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덧붙여 이례적인 단어가 이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이라며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부풀려진 공포,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전에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당한 공포는 위험을 알려주는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거짓 공포와 과장된 공포는 우리를 공경 속에 밀어넣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40대 여성 중 자신이 유방암으로 죽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살면서 실제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0분의 1에 불과하답니다. 문제는 이 과장된 위험인식이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진료받기를 꺼렸고 수개월씩의 검진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암으로 인해 겪게 될 신체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완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도 한몫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공연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악마 숭배자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공포에 경찰 수사, 재판, 투옥 과정에 몇십억, 수십억 달러를 매년 쏟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허황된 주장을 배심원단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수년 동안 감옥에 다 가두고 아이들을 악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드는 감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당들은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미국의 공공지출 내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동 복지 분야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지출을 줄이고 투옥 시설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공포 그 자체다 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릇된 대상에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문화가 갖는 역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진짜 중대한 문제들은 대개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빈곤은 아동 학대, 범죄, 마약 남용과 같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심장병이나 암 환자가 늘어나고 살인 범죄도 늘어나 전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정치적 안정성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인은 사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자와 곧 갖게 된 자로 구성된다고 여깁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이 같은 사고가 사회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적합니다.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이 공통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가 된 것과 달리 미국인들은 더 나은 미래라는 공통의 꿈 아래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한 공동의 미래가 사라진다면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접착제 역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이 결합하는 순간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분리가 심해지고 결국 군인과 블루 컬러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시에 가족 농장이 쇠퇴하며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 융성하게 됐다며 이들을 다음과 같이 특징 짓습니다. 이 반정부 집단은 정부를 불신하는 전통 보수주의자들과도 구별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위협에 분노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결연히 총을 든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 짐 로저스가 얘기하는 그래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 총으로 인해 발사하는 참사는 끝도 없이 벌어지지만 총의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아이의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살인자 아이들이다. 총은 아무 죄가 없다 라고 합니다.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폭주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 끝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왜 이토록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공포들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사회 문제가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병들어 있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가혹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난의 화살을 아이들의 본성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심리적, 생물학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통제하기 힘든 두려운 존재로 치부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멜빈 코너는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오늘날 살았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고 리탈린을 처방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리탈린은 지루함을 쉽게 느끼며 말대꾸하고 말썽을 일으키며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미국에서만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복용합니다. 리탈린을 복용하는 아이의 수는 1980년 중반에서 90년 말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리탈린 사용이 이처럼 급증한 이유는 미국 의학협회 보고서의 말대로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부모, 교사, 의사가 많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비판자들의 주장대로 과잉 진단과 과잉 처방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신경학적,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떤 혜택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를 의학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어른들의 열망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정신병원이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동 청소년을 전담하는 정신과가 2배 이상 늘어났고 사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청소년도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수많은 광고들이 이러한 사업 성장을 일궈낸 1등 공신이었습니다. 충실하게 엄마 역할을 해내는 10대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잘 알려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론에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쥐고 있는 어른들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켄터키에 사는 17살 10대 엄마 2명이 우등생 클럽에 가입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습니다. 4.0 만점에 3.9점, 3.7점으로 학점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음에도 학교는 품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대 엄마가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지 못할 거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만 이러한 생각 역시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10대들이 나이가 많은 부모들보다 육아를 최선으로 생각하며 부모 역할에 더 충실하며 훨씬 현실적으로 사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부모나 친척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부모들보다 양육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엄마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엄마는 미국 전역에서 2만 2천 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합니다. 10대 엄마들이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음에도 이러한 결과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르네 스피츠의 실험이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과 보육원 간호사가 돌보는 아이들을 비교했습니다. 엄마가 돌본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란 반면에 낯선 타인이 돌본 아기들은 지나치게 울어대고 기분도 좋지 않았으며 체중도 줄었다 합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보육원 간호사들이 키운 아기 중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험 결과가 엄마와 아기가 유아기에 맞는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하며 아기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반전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실험에 등장한 엄마들은 비행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사는 10대 엄마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을 키워낸 엄마는 다름 아닌 10대 엄마들이었던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일면 기사에 아버지의 부재가 초래하는 위협을 지나치게 해석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보다 학교를 그만두고 위탁시설이나 소년원에 가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가난하게 살아간다. 어떻게 행동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결함이 있는 존재로 매도되는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는 가정 내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심각한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 싱글맘을 매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 고상한 분들이라서 이분들은 말도 참 고상하게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은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관하게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똑바로 자란다는 주장은 곧 싱글맘은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어머니라고 해도
남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들에게 말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싱글맘도 이럴진데 레즈비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는가. 블랭큰스는 천하의 근본 없는 놈들이라고 대노한다. 물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애 차별로 인한 문제를 제외하고 레즈비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학습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다른 아이들과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 부재라는 공포를 퍼나르는 언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이러한 주장의 오류를 밝혀낸 연구는 무수히 많다. 예컨대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재 사실보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과 이혼 후 소득 감소가 훨씬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왜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그것도 공인된 전문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한 주장을 몇 달씩이나 유포하는 것일까? 뉴욕타임스의 기자 필립 셰넌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군 장병들이 병을 얻은 이유가 이라크 생화학 무기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부 인사들이 침묵은 국방부가 참전 군인의 발병 원인을 밝혀낼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1997년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브라운은 화학 무기 문제를 한층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 많은 걸프전 참전 군인들이 5년 전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노출된 신경가스로 병을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화학 무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진 사실과 매우 모순됩니다. 실제로 신경가스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노출 즉시 증상을 호소합니다. 30년간 축적된 연구에 따르면 신경가스가 이처럼 뒤늦게 신체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1997년에서 8년까지 언론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사실도 간단히 무시하고 신경가스로 인해 걸프전 참전 군인 10만여 명이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기사를 써댔습니다. 걸프전의 참전 용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 3일 전 뉴욕타임스 한 귀퉁이에 지나 콜라다가 쓴 짧은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는 걸프전 증후군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공포의 문화에서 가짜 위험과 무의미한 해결책을 놓고 떠드는 이 현실이 진짜 위험과 합리적인 개선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현실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출간될 때 꺼려했던 언론인, 정치가, 권력인들도 있었겠지만 모두에게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의지를 가지고 애쓰자는 베리 글래스너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포의 문화가 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고요. 라이스메이커 출판사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